출발합니다. 자, 보자고요. 오늘 우리 최소 공배수.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최소 공배수. 자, 이 최소 공배수라는 녀석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구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배웠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그러면 용어들에 대한 뜻 정리하고요. 구하는 방법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활용에 대한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봅시다. 오늘도. 그러면 최소 공배수 무슨 뜻일까요? 최소 공배수의 뜻. 그렇죠.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우리가 바로 최소 공배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 최소 공배수는요, 최대 공약수도 알파벳 문자 G를 써서 표현했었죠. 최소 공배수도 똑같이 알파벳 문자를 써서 표현할 건데 앞으로는 L이라는 대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공배수가 왜 L인지는 또 책에 나와 있어요. 19쪽 한번 봐보실래요? 보이죠? 최소 공배수 뭐예요? Common Multiple.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약자에서 L이다라고 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 최소 공배수에서 이거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 때처럼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 어떻게 했었죠? 숫자 뭐 예를 들어서 36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8이라는 숫자가 있다. 32로 바꿉시다.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있다 하면은 최소 공배수 찾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나눴죠 또. 그래서 누구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눌까? 16이 되고 9가 되죠. 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16하고 9 안 나눠지죠.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최대 공약수. 말 조심해야지. 확인됐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숫자들을 전부 다 곱한 결과가 뭐예요?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숫자 A 나와 있죠. 또 다른 숫자 B, 둘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지? 둘 사이의 숫자를 나누죠. 누구로 나누느냐? 최대 공약수로 나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눴을 때 뭔가 16같이 남는 숫자가 있겠지? 그걸 소문자 A, 여기도 소문자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소 공배수 L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최대 공약수에다가 곱하기 남은 녀석들을 다 곱하는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확인됐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학교 방식대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된 형태들로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가보자고요.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을 때 두 개의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은 최대 공약수에다가 A가 곱해진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B도 최대 공약수에다가 B가 곱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공통으로 겹치는 G를 다 쓰게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을 전부 다 곱하는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찾는 방법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불러보세요. 99?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건우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불러봐. 70. 힘든 거 간다. 자, 99 지금부터 소인수분해 할 겁니다. 뭐가 되죠? 3의 제곱 곱하기 11. 70 소인수분해 할 겁니다.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자, 그러면 일단 둘 사이의 최대 공약수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최대 공약수 얼마죠? 최대 공약수 찾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소인수분해된 모양에서 공통으로 겹치는 애를 다 찾으면 된다 그랬지?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나?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나? 5는 7도 11도 최대 공약수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다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여기서부터 70과 99는 무슨 관계? 그렇지. 서로소 관계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인수분해된 모양에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라 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1에다가 남아있는 거 다 곱하면 되는 거지? 3의 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숫자가 작은 애부터 큰 애 순서대로.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와야 될까? 어차피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생략해도 상관없겠지? 누구부터? 그래,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그래, 이렇게 써버려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를 좀 바꿔보죠. 맡기니까 안 되겠어. 72라는 숫자 하나 넣고요. 그리고 36? 싫어요. 54 할 거예요. 54. 자, 72 소인수분해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뭐가 되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암산한 거거든. 이렇게 암산했어. 72, 8, 9, 70이지. 8 곱하기 9죠.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분해해버린 거야. 그러면 54는 누구 곱하기 누구야? 6, 9, 54지. 6은 2 곱하기 3이지. 9는 3의 제곱이지. 그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2 곱하기 3의 3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최대 공약수 찾을 겁니다. 뭐가 되죠? 2 하나 겹쳐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 공배수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2 곱하기 3의 제곱 쓰죠? 남아있는 거. 여기서 남는 건 누구예요? 위에 여기서 남는 거. 2의 제곱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는 거는요. 3의 제곱을 썼으니까 3 하나가 남아있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좀 빨라요? 천천히 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2의 몇 제곱이 돼요? 세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세제곱.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최소 공배수를 찾는 좀 더 쉬운 방법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 봐. 2의 세제곱이지. 원래 2의 세제곱이 있고 2가 있지. 야,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 찾을 때는 작은 거 써줬지. 공통으로 겹치는 거. 그지? 최소 공배수 찾을 때는 큰 거를 써주게 되죠. 그럼 뒤쪽에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보자. 최대 공약수 찾을 때는 3의 제곱이 작은 거니까 그거 써주게 됐죠. 최소 공배수 찾으러 갔더니 어떻게 됐어? 3의 제곱, 3의 세제곱 큰 거 써주고 있지.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 한 줄로 요약해서 팁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라면 이렇게 되겠죠.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겹치는 애들 중에 숫자들 중에 작은 거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요. 그냥 큰 거를 전부 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암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암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하나가 나온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암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를 더 잡아줄 건데요. 자, 지금부터 잘 봐봐. 이쪽에 남아있는 이 식을 지금부터 볼 거거든요. 저기 보이죠? 숫자들로 안 하고 일부러 문자로 볼 거야. A에다가 곱하기 B를 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지? G가 두 번 있고 A에 B가 곱해진 모양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여기 보이는 요식을 다시 쓰면은 이거는 G에다가 곱하기 GAB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건 최대 공약수죠. 이게 뭐죠? 최소 공배수죠.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다시 쓰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이게 뭐야? A와 B를 곱한 거.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숫자의 곱은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결과랑 어떻다? 같다라는 두 번째 암기 포인트가 나옵니다. 최대 공약수까지 배우고 나면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나눠서 찾는 방법 너무 쉽죠? 소인수분해서 찾는 것들 풀이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줬죠? 그리고 나서 외워야 되는 하나의 수식까지 더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의 절반이 요 두 가지 내용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가보죠. 자, 필수 1번 지금 보니까요. 두수 8과 12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8과 12에 뭘 찾으래요? 최소 공배수 찾으라 그랬죠? 아무래도 나누는 게 편하겠지, 소인수분해보다? 나누자. 그러면은 4로 나눠서 2 만들고 3 되죠? 그럼 얘네 둘이 무슨 관계? 그렇죠. 서로소 관계가 될 때까지 싹 다 나눠주고 나면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은요. 4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되겠죠. 확인되셨나요? 그럼 자, 두 번째. 두 수의 공배수 중에 100보다 작은 수를 못 두고 하라 그랬지? 맞아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암기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암기 포인트가 나오느냐? 최대 두 수 A, B의 공약수들은 누구랑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G의 약수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그럼 같은 논리로 A와 B의 공배수들은요. 재민이가 얘기해보자. 누구의 배수랑 똑같을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랑 같아지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요 세 번째 암기 포인트를 적용해서 그대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공배수가 24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공배수는 48. 그 다음은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럼 뒤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필수 2번. 지금 딱 봤더니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팁으로 주어진 1, 2, 3번 중에 누구 보란 얘기야? 1번 팁을 가지고서 문제 풀으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둘 다 찾고 갈 거거든요. 최대 공약수부터 찾아보자. 재민아, 최대 공약수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민아 한 번 더 해보자.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3 곱하기 5까지. 남아있는 걸 다 곱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건우가 해보자. 3의 제곱에다 곱하기 5라고 돼 있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돼 있는 두 개의 숫자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 얼마죠? 최대 공약수는 그렇지. 3 하나랑 5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맞죠? 최소 공배수는요, 건우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렇죠. 있는 거 다 써주는 거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지금 봤더니 식이 몇 개가 나와 있어? 3개죠. 그럼 3개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 똑같겠죠? 그래서 또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이번 쓰지 말고 바로 찾아볼까? 최대 공약수부터 찾자. 누굴까요? 그래, 일단은 2는 맨 뒤에 게 없으니까 안 되겠지? 3은 다 들어가 있지? 3 하나. 그 다음에 5도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지? 그럼 3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요? 그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좋아요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그렇죠. 이게 최소 공배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간단하죠. 자, 그럼 바로 옆에 필수예제 3번은 선생님 안 풀 거거든요. 1, 2번 지금부터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1번하고 2번 두 개만. 난 3번만 풀어줄 거야. 1번 최소 공배수 얼마 나왔어요?
48 좋아요. 2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125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거만 보자고요. 이렇게 세 개 있죠? 나눌 거야. 이거 세 번째 거는 한 가지 얘기하려고 지금 일부러 빼놓은 거거든요. 누구로 나눌까요? 그래 4로 나눠서 3 만들고 10 만들고 15 만들죠.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까? 그래 세 개를 동시에 나누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겠지? 그럼 누구로 나눠볼까요? 5로 갈까요? 그럼 여기는 3 그대로 써야 되죠? 2 쓰고 3 써야 되죠? 이대로 끝? 한 번 더 3으로 그래서 1, 2, 1 여기까지 나눠 내려와야 되지?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하면 돼요? 곱하면 최소 공배수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곱하면 2지? 20이네? 3 곱하면 60이지? 60에다 2 곱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최소 공배수 찾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라고 그랬죠? 구하는 방법은 뭐 말도 안 되기 쉬우니까 넘어가자고요. 최소 공배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최대 공약수는요. 겹치는 숫자들 중에서 작은 것들만 골라주고요. 최소 공배수는 큰 거 그냥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겹치지 않아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개의 숫자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이걸 응용해서 문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교육과정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심화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두 수의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똑같을 것이고요. 두 수의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랑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하고 가자. 약간의 여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숫자들을 구분할 때 최대와 최소를 놓고서 구분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우리는 최대 공약수는 시간을 들여서 찾았죠. 근데 최소 공약수는 찾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는 지금 또 시간을 들여서 찾는 법을 배우고 찾아봤죠. 근데 최대 공배수는 찾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최대 공배수랑 최소 공약수는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최소 공약수를 안 찾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 최소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 제일 작은 거지? 무조건 얼마야? 1이니까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대 공배수는? 그렇죠. 최대 공배수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말을 잘못해서 최소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최대 공배수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좀 익숙하게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자. 두 번째. 이제 활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활용은 최소 공배수에 대한 활용이지.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활용하고 또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자, 최대 공약수 때 기억을 떠올려봐. 노트 정리 우리 하고서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어요. 정리만 해도 덥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읽어봤지?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요거 꼭 알아둬야 돼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나지? 최대 공약수를 판단하는 기준, 최대는 어디서 판단했었어? 네. 저거는 나왔었잖아요. 선생님 문제에다 밑줄 치고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공통이고 여기가 약수다라는 표현들 나오는 거. 그래, 많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가 최대. 그죠? 그 다음에 약수라는 말은요. 공약수라는 말은 어디서 판단했어요? 그렇지. 빈틈없이 나눈다. 혹은 나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지. 그러면 같은 논리로 최소 공배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최소 공배수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은 이 최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최소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가능한 한 적은 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최소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럼 공배수라는 단어는
공약수는 나눈다라는 뜻이 나왔을 때 공약수였어. 공배수는 그렇지. 빈틈없이 쌓는, 즉 이어붙이는, 늘리는, 즉 다시 말하면 곱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공약수는 나눠서 줄이는 거고요. 공배수는 곱하거나 붙여서 늘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최소 공배수에 활용이 될 수 있는 활용처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점점점 붙여서 늘리는 경우들이 어떤 때 점점점 붙여서 늘려나가게 될 것이냐? 도형을 쌓아 나갈 때겠지? 쌓기나무에서 계속해서 쌓아 나갈 때, 자르는 게 아니라 쌓아 나갈 때, 즉 쌓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때가 될까요? 정해진 시간, 일정한 시간을 계속해서 흘러갈 때, 즉 시간이 변할 때, 시간이 흘러갈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가지 내가 찾아줬죠. 두 가지 더 찾을 거거든요. 각자 생각하는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자.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될 때가 언제일까? 각자 생각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쓸 만한 거. 건우야 뭐해? 고민을 해봐. 어떤 때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을 때. 일상생활로 써먹을 수 있을 때. 출발했을 때. 출발해서 점점 갈 때. 시간이 흘러갈 때. 재민아, 없을까? 막상 여기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라 그러면 솔직히 나도 자신은 없다. 어차피 딱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 4번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필수 4번이에요.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볼래요? 속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또 보자고요. 쭉 읽으셨습니까? 자, 버스가 두 대가 나오죠. 일반 버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또 누가 나오죠? 좌석 버스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버스는 어떻게 출발한대요? 그렇지. 배차 시간이 8분이라는 얘기죠. 즉 8분 간격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좌석 버스는요? 12분 간격으로 출발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버스가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밑줄 치고서 또 이번에 얘가 무슨 활용인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어디냐면요. 일단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후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이는 동시에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동시에. 자, 밑줄 치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뭘로 치라고요? 볼펜을 꺼내서 밑줄을 치십시오. 그럼요. 볼펜. 형광펜도 좋고요. 자, 동시에라는 데다가 밑줄. 동시에 출발한다는 얘기면 뭐가 되는 걸까요? 이제 공통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이라고 돼 있죠. 다시 동시에 출발에다가 밑줄 쳐보셔요. 다시 동시에 출발. 그 말은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간 거지. 그러면 결국 배수의 개념이야, 약수의 개념이야. 그렇죠. 거기가 바로 배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국에 공배수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누구와 누구의 공배수냐? 8과 12 사이의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최소 공배수를 찾고 나면 공배수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질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4로 나눠서 2 만들고 3 만든 다음에 이거를 곱해서
24라는 결과를 얻어내겠죠. 다시 말하면 이 24의 정체는 뭐가 되는 거냐?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했던 시간이 몇 시였죠? 7시였죠.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7시 24분. 그럼 그 다음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7시 48분. 자, 그 다음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7시 72분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8시 12분으로 시간이 바뀌면서 이렇게 쭉 표시가 돼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빈칸 메꾸기 하지 맙시다.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때 처음이니까 7시 뒤로 처음이지? 여기 보면은 7시 24분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변형해서 추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했지. 근데 오후 오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오전 12시 오전 12시까지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를 한번 찾아볼 거야. 네, 몇 번 동시에 출발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시에 처음 출발하고 그 다음에 오전 12시까지 24? 24를 곱해서 어디다가?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면 몇 시간 지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5시간 동안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횟수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5시간이 몇 분이야? 그러면 결국에 300분 동안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300을 24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 되죠? 12고 나머지가 12 나머지 암산이 안 되면 손으로 쓰라고 항상 얘기하죠. 얼마야? 그래 12. 그러면 결국에 12번 동시에 출발하고 12분이 남아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 몇 번? 12번.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응용. 오전 12시까지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들을 찾았죠? 그럼 오전 12시까지 동시에 출발하게 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요? 네. 12번 출발하고 12분 남았죠? 12번 출발하고 12가 남았죠? 그럼 이 12분이 남았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전체 300분 안에서 12번을 동시에 출발했고 12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동시에 출발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출발하는 시간은요. 얼마가 되는 거냐? 12시에서 이 12분만큼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 11시 48분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도 응용해서 문제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구하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유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필수 예제 4번 문제 숙제할 때는 그냥 빈칸 메꾸기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시간만 찾아보세요. 최대 공약수 계산해서. 최대 공약수 계산해서요. 이 아래 거는 안 구해도 되냐고요? 네, 이 아래 거는 그냥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필수 5번 가봅시다. 자, 필수 5번 문제도 지금 빡 읽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직육면체를 이어 붙여서 쌓아서 정육면체 만들려고 했죠? 그럼 또 밑줄 한번 쳐보자고요. 빈틈없이 쌓아. 거기다 밑줄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볼펜으로 밑줄 치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겠어?
빈틈으로 쌓아. 무슨 뜻입니까? 배수에 대한 얘기죠. 배수. 거기다가 배수라고 적어봅시다. 배수.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가능한 한 작은에다 밑줄. 최소. 그럼 정육면체 모양에다가도 밑줄. 그렇지. 정육면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공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배수이면서 최소가 될 것이고 공통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도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이 갑시다. 가로의 길이가 지금 12고요. 세로의 길이가 15고요. 높이가 8이 되는 직육면체가 있었죠. 이것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나눠야 될까요? 한 번에 다 나눠지는 거 없지? 그래서 하나씩 없애는 거지. 4로 해서 3 만들고 15 만들고 2로 쪼개면 되겠죠? 다시 누구로 나눕니까? 3으로. 그래서 1 되고 5 되고 2 되죠. 더 이상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을 다 곱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 120. 그럼 이 120의 정체는 무슨 뜻일까? 이 120은 정육면체의 그렇죠. 한 모서리의 길이에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120이라는 한 모서리를 처음에 나와 있는 가로 12로 나누면은 10 나오죠. 이게 뭐야? 가로로 놓이는 그렇죠. 벽돌의 개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120을 누구로 나눠요? 15로 나누면 8이 되고 이 8의 정체는요. 세로로 놓이게 되는 벽돌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120을요. 8로 나누자. 그럼 15가 되게 되면은 이 15는 뭐야? 높이에 놓이게 되는 벽돌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찾으세요 하면 얼마라고 정답을 적으면 돼요? 120cm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벽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누굴 다 곱해? 그렇죠. 10 곱하기 8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얼마야? 1200? 그렇죠. 그래서 1200개의 벽돌이 필요합니다 라고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벽돌 문제는 간단하죠? 자, 그럼 바로 밑에 필수예지 6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별표. 그리고 거기다 적으세요. 집가풀이라고요. 집가풀. 집가풀. 무슨 뜻이야? 집에 가서 다시 풀어라. 이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해봐라.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 그렇죠. 집중해서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죠. 굳이 한 번 더 쓴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노트에다 풀라 그러면 일부 머리 쓰는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는 저기 다 풀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래? 보고 그대로 베껴갖고 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풀이라고 적으면 꼭 다시 풀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의 6번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읽으셨습니까? 네.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3월 6 중에 어떤 것을 나눠도 1이 남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순서들도 마찬가지로 막 나와 있죠?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숫자 뭔지 모를 네모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잖아요? 몫이 얼마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나머지는 1 되는 거 확인되죠? 맞죠? 자, 아직 검산식 안 쓸 거예요. 다시 네모를 5로 나누죠. 그럼 몫이 또 얼마인지 모르죠. 나머지가 1 되는 거 알죠. 다시 네모를 6으로 나누죠. 그러면 몫이 또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여전히 1 되는 거 알죠. 그러면 다 1씩 남는다는 얘기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네모에서 1을 빼잖아요. 그럼 이 숫자를 3으로 나누잖아요.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다시 말하면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얘를 5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얘를 6으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모에서 1을 뺀 숫자는요. 3과 5와 6의 배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네모 빼기 1이라는 숫자는 3, 5, 6의 무슨 숫자다? 공배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 5, 6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 찾는 방법으로 찾으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1 들어가고 5 들어가고 2 들어가죠? 다 곱하면 얼마죠? 그렇죠. 30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네모에서 1을 뺀 숫자가 바로 30이라는 숫자의 배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럼 네모에서 1 뺀 게 30이 돼도 되죠? 60이 돼도 되죠? 90이 돼도 되죠? 120이 돼도 되고요. 기타 등등 많은 숫자들로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을 적을 때는 문제를 지금 봤더니 두 자리 되는 숫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30과 60과 90을 적어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렇지. 네모를 구하고 싶은 거지 네모 빼기 1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네모는 30이라고 나오게 되면 31 맞죠? 60으로 나오게 될 때는 61, 90으로 나올 때는 그렇지.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정답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함정까지 피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으로는 이렇게 총 3개의 숫자가 존재를 한다. 31과 61과 91. 이렇게 우리가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필수의 이제 7번 또 한번 눈으로 보자.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자, 12분의 7과 5분의 14에다가 a분의 b라는 분수를 곱해서 둘 다 결과가 자연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알아야 돼. 자연수가 뭘 보고 자연수라고 그러니 우리? 1하고 소수하고 합성수를 다 합쳐놓은 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하고 숫자 세는 숫자들이지? 그게 다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수가 써지면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때? 분모가 1인 분수들. 그거는 전부 다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시간에 수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그때 내가 정수라는 숫자들.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얘기했죠? 정수 1이랑 소수랑 합성수? 내가 선생님 그렇게만 얘기해주고 말았어요? 정수의 정의를 적어주지 않았습니까? 노트 한번 해보세요. 정수의 정의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정수가 뭘 보고 정수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적어놓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최소 공배수 활용까지 한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수체계 선생님의 정리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교육과정 요거 빠지는 걸로 진도 더 안 나가고 수체계로 정리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연수가 만들어지면 이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0 같은 숫자가 되는 거지? 그럼 분모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A가 7이랑 약분이 돼서 A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이 A가 14랑 약분이 돼서 A가 없어져야 되지? 그러면 일단 A라는 녀석은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지? 7과 14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7이랑 14보다 커지게 되면 A가
분모의 숫자가 남아 안 남아?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7이랑 14보다는 작아야 되지? 작은 숫자라는 얘기지? 그럼 배수야 약수야? 작아야 되는 건 약수지? 즉 7과 14의 공약수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12와 B를 약분해서 12가 다 없어져야 되지. 5와 B를 약분해서 5가 다 없어져야 되지. 그 말은 B는 12와 5라는 숫자보다는 커야 되지. 그래서 다 없애야 되니까. 그럼 B라는 숫자의 정체는요. 5와 12의 뭐다? 그렇죠. 공배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7과 14의 공약수 제일 작은 애가 누구죠? 공약수 제일 작은 애 1이죠. 그럼 제일 큰 애 7이죠. 즉 다시 말하면 7의 약수들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5와 12의 공배수 6, 10이죠. 서로수니까 두 개가 그냥 곱해야 되잖아요. 즉 60이라는 숫자의 배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A분의 B라는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수, 배수 종류가 너무나 많지 쓸 수 있는 숫자가 무진장 많다는 얘기야. 배수만 해도 벌써 무한대기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A분의 B라는 녀석에 대한 힌트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문제 읽어볼까요? A분의 B라는 분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장 작은 기하 분수여야 되지? 가장 작은이 핵심이야. 작아지고 싶어. 하나의 분수의 값이 작아지고 싶어.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분모는 무조건 큰 수가 나와야 되지. 분수가 작아지기 위해선. 그다음 분자는 작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는 7의 약수였지? 7의 약수 중에 제일 큰 거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 7. 그 다음에 B는 60의 배수였지?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찾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분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요. 큰 거, 작은 거를 항상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거 찾는 방법들 헷갈려요 지금? 큰 거 작은 거 따지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 헷갈리지 않게 주의 깊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밑에 있는 필수 예제 8번 문제 보이죠? 그것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개의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의 6이고 즉 A와 B라는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요. 최소 공배수가 90일 때 A 곱하기 B값 찾으라 그랬지? 이건 선생님이 팁에서 줄 수 있는 세 번째 얘기였죠? 뭐였어요? 두 개의 숫자의 곱이랑 누가 똑같다? 수와 그렇지. 그러면 A 곱하기 B는 6 곱하기 90이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찾고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결국 알아야 될 것들 다 얘기한 상태에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오늘 한 문제만 딱 더 풀고 그 다음에 수책에 설명할게요. 뒤로 한 장 넘겨볼까요? 4번 문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톱니바퀴 문제.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톱니바퀴 문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활용이에요.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몇 바퀴를 회전해야 되는가? 몇 바퀴를 회전할 거냐? 회전할수록 맞물리는 톱니 개수는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배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거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가시면 됩니다. 톱니가 각각 20개랑 18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하고 18에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는 거지? 얼마예요? 2로 나누면 10대고 9대니까 전부 다 곱해서 180이 돼요. 그럼 이 180의 의미가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물리는 아니야 바퀴수가 아니라 그렇지 톱니의 수가 되는 거야. 톱니의 수.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이 180을 20으로 나누면 9가 되죠. 이 9가 뭐예요? A의 바퀴 수. 오케이? 그럼 다시 180을 18로 나누면 10이 되죠. 이 10이 B 톱니가 돌아가는 바퀴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확인되셨나요? 그럼 각각 몇 바퀴 회전하는 얘기야? A는 9바퀴, B는 10바퀴다. 이렇게 그냥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한 차례 더 받고 갈게요. 알겠죠?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거 요거 한번 얘기해서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자, 오늘 한 것도 어려운 거 있어요? 쉬웠어? 그냥 그랬어?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응? 완전 쉬웠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수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어차피 이 수책이라는 것은 1학년 1학기 때도 한번 나오고 2학년 1학기 때도 또 나오고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또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또 나와.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4번에 걸쳐서 나올 때 조금씩 범위가 늘어나. 근데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감질맛 나게 다 그렇게 조금씩 기억하느니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단원에 맞춰서 수체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다 기억해야 되는 걸로. 전체 모형을 밝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는 숫자 체계는요. 기본적으로 복소수라는 형태를 가지는 숫자 체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는요. 다 복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소수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올라가서 복소수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정의 정도만 알아둡시다.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A 플러스 BI라고 씁니다. 이런 형태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A와 B는 상수라는 얘기를 붙여요. 여러분들 상수가 뭔지 알아요? 상수. 처음 들어봤죠? 상수는요. 미지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지수는 뭔지 모르는 애죠. 상수는 정확하게 그냥 숫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문자인 i가 하나 보이지? 이 i는 상수예요? 선생님 언급 안 해놨죠? 이 i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기호. 이 기호가 뭘 뜻하는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가서 배우시면 돼요. 확인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 복소수를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숫자로 구분을 해요. 무엇이냐? 실수라고 부르는 것과 허수라고 부르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허수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허수는 상상 속의 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숫자들을요 초등학교 때 한번 공부를 하고 오긴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일까요? 이런 결과는 없어 라고 얘기했던 게 초등학교 때 나와. 뭘까요? 무리수?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런 경우를 바로 상상 속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x값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i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상 속의 수 역시 언제 배우느냐? 고1 때 배워요.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려운 거니까 그냥 건너뛰읍시다.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내가 이해를 시킬 자신이 없다. 자, 그럼 이 실수는 중3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중3 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가긴 해야 돼요. 자, 실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존재하는 숫자들이에요. 즉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눈에 볼 수 있는 것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실수를 우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랑 누구냐? 유리수와 아니요, 무리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무리수라는 개념 역시 중3 때 나오는데 이 무리수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중3 1학기 과정을 가서 봅시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유리수만 보시면 돼요. 이 유리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개념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A분의 B 그리고 분모인 A는 0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A와 B는 상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A와 B는 정수라는 조건을 붙여요. 이렇게 형태의 숫자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길게 써진 말이 나와 있지만 한 줄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한 단어로 유리수 한 단어로 요약해봐. 뭘까요? A분의 B.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 분수라는 것과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분수랑.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유리수를 다시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을 해요. 그랬을 때 정수의 형태만 아시면 돼요. 정수는요. 1분의 A 형태의 숫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리수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리수와 정수의 차이점. 정수는 정수와 유리수의 차이점. 형태 이 정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걸 보세요. 어떤 차이를 가져요? 유리수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정수는 분모가 무조건 뭐야? 1로 고정이 돼 있다라는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수라는 녀석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모가 얼마? 그렇죠. 분모가 1인 분수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모가 1인 분수다. 정수.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뭘까요? 0? 그냥 말 그대로 정수가 아니면 되는 거지? 분모가 1이 아니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수들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소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만 아니면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정수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1과 합성수와 소수로 구분을 해줬죠. 맞아요? 맞긴 개뿔이 맞아요? 자연수를 1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해줬죠? 그죠? 이 정수라는 녀석은 다시 크게 세 가지 숫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랑요. 그리고 음의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랑요. 누굴까요? 하나는? 맞아요. 그냥 0.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숫자로 구분되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양의 정수에서 양이 뜻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플러스 부호를 얘기합니다. 즉 더해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음의 정수에서 음은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0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이 되는 기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0을 기점으로 0보다 커지면 플러스 개념이고요. 0보다 작아지면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이 숫자들에 나와 있는 플러스라는 부호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플러스 부호는 결국에 다시 생각을 하면은 0보다 커져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왼쪽을 얘기하게 될까요? 그렇죠. 오른쪽을 얘기하죠. 혹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난 다음에 0보다 커지는 건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위쪽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플러스는 오른쪽 혹은 위쪽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는요. 그렇죠. 왼쪽이거나 혹은 아래쪽이라는 방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정수라는 부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추가가 되면서 숫자 자체에 방향이라는 방향성이 주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숫자 자체에 이런 부호를 통해서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나면 이 방향성이 결국에는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벡터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벡터와. 네, 거기서 벡터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벡터라는 개념과 함께 대비돼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벡터와 스칼라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벡터와 스칼라? 무슨 차이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이 두 개의 단어들은 벡터는 완전 처음 들어봤지? 스칼라도 처음 들어보니? 아 그래요? 벡터 어디 무슨 게임에? 아이 진짜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자 그랬을 때 벡터와 스칼라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벡터는요 방향이 주어진 걸 벡터라고 불러요. 그럼 스칼라는 뭐겠어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즉 벡터는 방향이 주어진 거,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벡터, 스칼라, 대비돼서 방향이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는 거지. 둘의 차이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이런 단어 나옵니다. 속도와 속력. 어떤 때는 어떤 문제에서는 속도로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막 속력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바뀌던 거. 그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속력이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뭐야? 벡터가 될 것이고 속력이 스칼라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죠? 이동 거리와 변위. 변위. 변하는 위치. 위치의 변화와 이동 거리. 그러면 위치의 변화와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방향이 있을까? 이동 거리가 3이다라고 얘기하면은 1로 3칸, 1로 3칸, 1로 3칸, 1로 3칸 다 되는 거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변이는 앞으로 3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이가 벡터, 이동 거리가 스칼라가 된다는 거죠. 또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또 뭐 있을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하나만 더. 응, 딱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 물어볼게.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실생활에. 보는 각도? 여러분들 이런 거 학교에서 용돈 집에서 용돈 기록장 써 안 써요? 용돈 받으면 안 써요? 그래? 그냥 무분별한 과소비를 하나? 그냥 아예 안 써? 그러면 다른 거 또 용돈 기입장을 안 쓴다고 하면 그거는 예를 들 수가 없을 것이고 뭐가 있을까? 통장? 그건 용돈 기입장을 안 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하고 연결질 만한 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집에서 학원에 올 때 뭐 차를 타고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 버스 진행하는 방향, 버스가 이제 운행하는 방향이 만약에 집이 여기 있고 학원이 여기야.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지. 맞죠? 근데 이 둘 사이 거리가 10km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집에서 학원까지 10km를 이렇게 오려면 아래로 10km를 내려와야 되지. 근데 그냥 10km로 움직이잖아? 집에서 이 위로 10km 올라가도 되지. 맞아요? 여기서 또 다른 차이가 나오겠죠. 뭐야? 집에서부터 10km만큼 떨어진 거리가 스칼라. 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0km만큼 움직이는 게 벡터. 아까 전에 했던 변이와 이동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개념은 혹시 알까? 가속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아니, 그것까지 가면 너무 어렵겠다. 어쨌든 이 벡터와 스칼라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숫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써먹게 되는 벡터와 스칼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뒷단에서 배우거든요. 정수와 일을 쓰는 가면은 플러스 3,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오죠. 그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벡터예요. 근데 절대값을 딱 취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써버린 거는 스칼라입니다. 왜? 그냥 이거 부호 다 없애버리고 3이라고만 쓰게 될 거니까. 절대값 배워본 적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는 게 벡터와 스칼라. 그게 방향성이 제시된다라는 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에서부터 출발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나요? 그래서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죠.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까지. 그러면 이때 여기 보는 이 양의 정수랑 같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이게 바로 자연수예요. 얘랑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게 자연수. 0은 여전히 기준수, 음의 정수는 같은 말 그냥 음의 정수라고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일반적인 숫자들에 대한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내용이죠. 정수간의 유리수. 이것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워요. 결국에는 지금 배우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여서 고1 때 배우는 거지? 이렇게 묶여서 중3 때 배우고 이렇게 묶여서 중2 때 배운다 그랬죠? 그럼 중1 때 배우는 건 어디만 배운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이는 정수 하나만 배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정수들에 대한 것들만 지금 당장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수에서 1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요거 두 개만 잘 기억을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하나씩 붙여가면서 기억을 해주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니네 숙제가 너무 많아져서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 요거 하나만 물어보자. 재민이 혹시 예전에 학원 다닐 때 있었지? 그때 집 앞에서 다녔었지? 1학년 1학기 거 정서의 리수까지 했다 그랬지? 정서의 리수 계산하는 거 있잖아. 문제 많이 풀어봤냐? 조금 풀어보고 많이 안 풀어보고? 계산하는 거 어때? 어려워? 쉬워? 귀찮은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네가 봤을 때 네가 느끼기에 빨리빨리 잘 푸는 것 같아? 아니면 좀 느린 것 같아? 아, 천천히 푸는 스타일? 건우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스타일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거 맞춰서 선생님이 정서의 리수단어는 내가 준비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이 수체계들에 대한 내용에서 요거 두 개까지 기억하는 거 생각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노트 정리할 때 요 내용까지 같이 적으면서 따라갈 겁니다. 알겠죠? 되게 가볍게 얘기했어. 원래는 여기 다 채워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만은 좀 가볍게 얘기해봤어. 그러니까 천천히. 아시겠죠? 자,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요. 앞에 유제로 돌아오십시오. 유제로 돌아가서 유제 문제부터 풀기 시작할 겁니다.